의사가 무슨 반도체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사실 제가 아는 분이 반도체에 대해서 물어봐서 제가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걸 듣더니 그분이 역시 쉽게 설명하는 거는 닥터 잉여가 최고다 이런 말씀 해주셔서 제가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오늘 영상 준비하게 됐고, 어려운 얘기는 제가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래도 주식 투자할 때 삼성 하이닉스가 왜 잘 나가는지,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26만 장을 돈 받고 판 건데 그게 왜 선물인지, 구글 TPU가 나와서 뭐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린다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요 정도는 알고 그래도 주식을 사도 사야 되지 않을까. 정말 쉽게 그냥 이 반도체가 뭐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초등학생까지는 제가 말을 못하겠고, 중학생 수준으로 반도체 역사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 요게 잘 되면 뭐 삼성의 역사, 하이닉스의 역사, 뭐 엔비디아 역사 이렇게 쭉쭉 할 수도 있고, 잘 안 되면 이번이 마지막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반도체 역사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원동원 내과의사 닥터입니다. 자, 반도체 어디에 들어가느냐 생각해보면 컴퓨터, 휴대폰, 뭐 요즘에 데이터 센터라는 말을 들어보긴 하셨죠.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데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죠. 이게 정확합니다.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면 시대를 세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요 CPU라는 요런 게 들어가는 이제 컴퓨터 시대가 있을 거고, AP라는 게 들어가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GPU, TPU, NPU 하는 데이터 센터가 있고, 요 세대별로 반도체 흐름이 조금씩 바뀝니다. 컴퓨터 하게 되면 우리가 딱 모니터, 본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사실 둘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모니터도 사실 반도체가 들어가요. 이게 옛날에는 이제 브라운관이라고 해서 이제 뒤통수 큰 거였는데, 요즘에는 LCD, LED 이런 액정 이런 것도 반도체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요거는 오늘 이 시간에 주로 다룰 건 아니고, 이게 시장이 작기 때문에 본체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컴퓨터의 본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큰 계산기예요. 컴퓨터라는 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돌아가느냐, 이 안에 이제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컴퓨터를 딱 켜면 책장에 가서 박사님이 책을 꺼냅니다. 그거를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에만 여기 책상에 올려놓고 계산을 막 푸는 겁니다. 이제 요거 계산하는 박사님이 이제 CPU라고 합니다. 이 책상은 컴퓨터 끄면은 다시 책장에 다 집어넣습니다. 사라집니다. 책상이라는 거는 휘발성 임시 저장 공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책상 이름이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이 저장 장치인데, 얘도 요즘에는 메모리 반도체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사실 그냥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GPU는 뭐냐? 우리가 이 계산을 해가지고 박사님 혼자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걸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답을 칠판에 쓰는 판서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뭐 계산하면 텍스트 정도 화면에 송출되는 게 다였기 때문에 저 때는 뭐 GPU란 말도 없었어요. 그래픽 카드, 글카. 그래픽 카드는 되게 보잘것없는 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막 3D 게임이 미쳐 돌아가고 화면이 막 엄청나게 복잡해지면서 이게 게임이 나중에 발전하면 이 GPU라는 시장도 커지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창업을 한 사람이 젠슨 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보잘것없었고, 지금은 이 GPU도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이 박사님만큼 똑똑해졌다. 예를 들어서 박사님 계산 능력도 100이고 GPU 능력도 똑같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100일 때 계산 방식이 좀 달라요. 이 박사님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이 엄청 복잡한 계산을 딱 한 번 잘하는, 100만큼 잘하는 박사님이고, GPU는 그리 어려운 계산을 못합니다. 그냥 1 정도밖에 계산을 못하는데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 1의 계산을 동시에 100명이서 할 수 있는, 초딩이 100명 있는 게 GPU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렬식이라고 하고 이걸 병렬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화면에 판서하는 게, 점 찍는 게 뭐가 그렇게 연산이 들어가겠냐 싶지만, 예를 들어서 4K 모니터 같은 경우에 그 화면에 있는 점 개수가 830만 개예요. 830만 개의 점을 1초에 30개씩 찍어야 화면이 움직이는 것처럼 막 보이거든요. 초당 2억 5천만 개의 점을 다음에 뭘 찍을지를 딱딱 미리미리 계산하면서 착착 찍어주는 게 GPU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하나 찍는 계산은 쉽지만 동시에 이걸 해야 되니까 초딩이 100명 있는 게 GPU다. 그게 병렬식 연산이다. 이 병렬식 연산이 나중에 이상한 곳에서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컴퓨터 시대의 제일 큰 산업
세 가지가 CPU 시장, GPU 시장, 메모리 시장이 되겠고 요 세 가지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세 개 다 반도체입니다. 요 반도체 안에서 각각 패권은 누가 지고 있냐? CPU는 인텔, AMD 미만잡입니다. 옛날에는 인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는데 AMD가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이제 반반이 됐습니다. 근데 인텔이 그냥 반도체 전체의 왕이었는데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될 거라고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GPU는 엔비디아, AMD 미만잡인데 두 개가 다 해먹고 있는데 사실상 엔비디아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AMD는 엔비디아 빼고 좀 유일하게 GPU를 의미있게 만드는 기업이 AMD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CPU도 2등이 AMD, GPU도 2등이 AMD입니다. 미사수 누나. 메모리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세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거의 나눠 먹고 있고 옛날에는 삼성을 제일 앞에 놨어야 말이 되는데 지금은 SK 하이닉스를 제일 앞에 놔도 말이 됩니다. 삼성이 두 번째 그림에 차지하는 거는 되게 저한테 낯선 그림이긴 한데 지금은 이 순서가 맞습니다. 요 책상에 해당하는 4등 기업이 이제 중국의 창신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와서 좀 위협이 되고는 있지만 이 세 개가 다 해먹고 있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책장은 되게 작은 산업 규모고 책상이 중요합니다. 다 끝났는데 빌 게이츠는 뭐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하는 회사냐? 이 컴퓨터 시대에 빌 게이츠 1위 된 사람 아니냐? 그건 뭐냐면 윈도우라는 운영 체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부품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뭐든 우리가 켜고 돌리고 할 거잖아요. 그거를 운영 체제라고 합니다. 근데 컴퓨터의 운영 체제는 윈도우 미만잡입니다. 윈도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그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세계 1위 부자가 되었던 거고 지금은 아니지만 맥북 같은데 조금 뭐 맥OS라고 달려 있습니다. 휴대폰에도 똑같이 뭐가 깔려 있어야 돌아갑니다. 휴대폰에 반도체만 들어있어가지고 우리가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 돌려주는 프로그램 운영 체제는 안드로이드, iOS 양강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갤럭시, 중국폰, 구글폰 이런 데 깔려 있는 거고 iOS 아이폰에 깔려 있는 거죠. 요거 두 개 뭐 반반이죠 지금 전 세계. 하모니 OS는 뭐냐? 화웨이 겁니다. 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글 안드로이드를 못 갑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한 OS입니다. 자, 요 휴대폰 말 나온 김에 두 번째 시대, 스마트폰 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AP라는 난데없이 또 CPU, GPU 머리 아프게 공부했는데 또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도 똑같아요. 사실 작은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에 들어간 부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CPU, GPU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휴대폰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무선으로. 그러니까 모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도 달려있잖아요. 휴대폰에는. 이민 센서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4개의 반도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휴대폰에 워낙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 4개를 한 반도체 안에 다 때려 박습니다. 그게 AP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앱을 돌리는 프로세서라는 거죠. 한 칩안에 이렇게 여러 개 꽂혀 있는 걸 SoC라고 하고요.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AP가 있고 내나 똑같습니다. 액정 들어가죠. 화면 있잖아요. 메모리 들어가고 저장 장치 들어가면 다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컴퓨터랑. 참고로 잠깐 딴 얘기하면 요 작은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칩이 얼마나 대단한가.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AP가 1969년 아폴로 11호 당시에 달 착륙 때 쓰던 슈퍼컴퓨터에 1억 3,800만 배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 USB 충전기 있잖아요. 그 충전기 안에도 작게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 전력 제어하는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거의 성능이 아폴로 11호 슈퍼컴퓨터의 48배입니다. 컴퓨터의 성능 발전이 놀랍죠. 그러면 휴대폰은 화면 산업이 있을 거고 AP 산업이 있을 거고 메모리 산업이 있네. 완제품까지 4개의 산업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AP라는 거에서 산업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애플 때문이에요. 애플, 미국 기업 이런 회사들이 특징이 뭐냐면 반도체를 자기가 안 만듭니다.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참 독한 회사인 게 뭐냐면 어쨌든 이걸 짬시켜가지고 하청을 주고 해가지고 정말 착취를 해서 남겨 먹어가지고 자기는 이득을 최대한 취하는 전략으로 자기는 설계만 하고 제조는 저 어디 조립이나 하는 그런 회사에 맡겨가지고 만들어서 이윤을 최대한 뽑아먹는 이게 애플의 특징이기도 하고 미국 기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AP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이제 TSMC라는 회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사실 TSMC 빨아먹으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옛날에 컴퓨터 시대 CPU, GPU, 메모리 이런 회사들은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다 만들었는데 한 공장에서 다 했는데 이 애플 AP 스마트폰 시대부터는 설계는 애플이 하고 제조는 TSMC가 하는 이런 분업화가 생깁니다. 이게 다 애플 때문이고 그래서 팹리스 파운드리라는 산업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파운드리라는 거는 짬 시키는 거였는데 TSMC도 옛날에 뭐 라디오 트랜지스터 이런 거 하청받아가지고 만들어주고 하던 회사였는데
근데 이게 애플의 아이폰 AP 만드는 시절에 와서는 미쳐 돌아간다는 거죠. 파운드리가 완전 3나노, 2나노 완전 미쳐 돌아가면서 이제는 막 자기는커녕 막 다른 파운드리 회사도 못 만드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냐면 애플이 설계도를 가져와서 TSMC가 받고 만들려고 보니까 설계도 이거 잘못됐는데 이러면서 TSMC가 애플 불러가지고 설계도 고쳐주고 야 이거야 이러면서 지가 역으로 가르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부터는 이제 가불이 바뀌는, 파운드리가 갑이 되는 그 정도 경제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휴대폰 시대가 산업이 다시 재편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완제품 세계 1, 2등 하고 액정 어차피 우리가 제일 잘 만들고 있고 메모리도 우리가 짱이네. 그러면 AP하고 파운드리만 먹으면 다 먹는 거네 이거. 실제로 AP하고 파운드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잘 아는 액정하고 메모리, 나머지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작은 시장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의 산업의 패권은 완제품, AP, 파운드리 3개를 먹는 게 다 먹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완제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또 3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갤럭시, 아이폰, 중국폰. 얘들 어차피 다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3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중국폰에 화웨이가 절대 강자였습니다. 근데 이거 제재 때문에 독자 노선을 걷게 되고, 요 빼고 샤오미, 오포, 비보, 아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상강의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판매 대수로 보면 1위가 삼성, 갤럭시, 2위가 아이폰, 거의 비슷하고 나머지 3, 4, 5, 6, 7, 8 이렇게 쭉 중국폰이 주르륵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국폰 전부 다 합치면 이게 1등이긴 한데 판매 대수로는 어쨌든 낱개로 보면 삼성, 애플, 샤오미 순서고요. 하지만 뼈아픈 거는 이제 판매 금액으로 보면, 매출로 보면 애플 완전 원톱이고 삼성 2등이긴 한데 중국폰 다 합치면 비슷한 1강 2중 뭐 그 정도가 실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제품 기준으로. 그러면 AP 파운드리가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3강에 어떤 AP를 쓰는지 보면 알겠죠. 삼성에는 좋은 폰에는 퀄컴을 넣고 급이 떨어지는 폰에는 삼성 자체 칩을 넣습니다. 삼성 자체 칩도 있습니다. 익시노스라고. 아이폰에 당연히 애플 반도체 요거밖에 못 넣겠죠. 중국 폰에는 되게 좋은 상위 기종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칩을 넣어주고, 중간 폰에는 대만의 미디어텍 칩을 넣습니다. 후진 폰에는 중국의 유니삭이라고 또 있어요. 이런 중국 자체 반도체 AP도 있습니다. 요걸 넣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완제품 기준으로 AP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 중에서 1, 2, 3위가 어떻게 되느냐, 삼성이 몇이냐. 자, 딱 보면 이제 퀄컴이 1등일 것 같지만 1등은 놀랍게도 미디어텍입니다. 그만큼 중국 폰이 대수로 많이 팔리는 거고, 2등이 퀄컴입니다. 3등이 애플이고요. 그러면 4등이네 삼성? 아닙니다. 4등은 중국 유니삭입니다. 5등이 삼성 엑시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유율이 이렇게 되는 거고, 파운드리는 사실 삼성이 세계 2위긴 해요. 2위긴 한데 이게 참 뼈아픕니다. 뭐냐면 원래 이제 애플 AP는 당연히 TSMC에서 만들겠죠. 경쟁사인 삼성에서 만들어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삼성 엑시노스는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겠죠. 이 퀄컴이 뼈가 아파요. 퀄컴이 사실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었어요. 그 덕에 삼성 파운드리가 세계 2위가 된 건 맞습니다. 열심히 잘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삼성 파운드리 기술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발열 문제, 성능이 안 나오고 이런 게 되면서 이 퀄컴이 TSMC로 돌아섭니다. 그게 너무 뼈 아팠어요. 퀄컴 스냅드래곤을 만들어주면서 삼성 엑시노스 기술력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 파운드리 기술이 좋아지니까. 근데 제일 큰 고객이었던 퀄컴이 떠나니까 이 만들어주던 파운드리 전체가 죽으면서 기술력도 같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삼성 엑시노스 칩까지 연쇄적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 이 칩은 5등이 됐고 파운드리는 아직까지 2등은 맞긴 하지만 쭉 내려가가지고 이제 2등이라고 부르기가 참 민망한 TSMC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돼 있고, 중국 파운드리가 3등인데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만의 TSMC 말고 UMC가 또 있어요. 대만 파운드리 2개 있습니다. 이게 4등이고 미국 파운드리가 5등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냥 사실상 이제 TSMC 미만잡이 됐는데 삼성이 참 뼈아프고 이제 올라서겠죠. 올라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세계 시장, 완제품, AP, 파운드리 그 외에 여러 가지들, 액정도 삼성이 제일 잘하고 메모리도 삼성이 제일 잘하는데 다 먹겠다고 했는데 실상이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 2024년 매출이 328조입니다. 삼성이 참 우리나라 회사에서 친근하게 보이지 진짜 엄청난 회사는 맞습니다. 호주 1년 예산하고 맞먹고 이게 그리스 1년 국민 총생산하고 맞먹습니다. 328조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고, 여기서 매출을 보면 휴대폰에서 114조가 나왔고요. 메모리가 85조, 책상이 85조 나왔습니다. TV, 모니터, 디스플레이 다 합쳐서 60조가 나왔고요. 근데 그 휴대폰 산업의 알짜라는 파운드리하고 엑시노스 합쳐가지고 26조 나왔습니다. 삼성의 100세 가전하고 맞먹는 수치라는 거죠. 지금 이 시장이 너무 큰 시장인데 26조밖에 못 먹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TSMC는 파운드리 하나만으로 128조가 나왔습니다.
128조 아직 매출은 삼성전자 잽도 안 되네. 영업이익이 58.5조. 삼전 전체 영업이익의 1.8배. TSMC 파운드리 하나가. 그만큼이 낮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인데 대만 하나 못 이기냐? 저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또 없는 게 TSMC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대만 반도체거든요. 어떤 대만의 원기옥이 모아져 있는 회사입니다. 뭐 국영기업은 아니지만 사실상 뭐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근데 우리나라 인구 5,200만이지만 얼마나 산업이 많습니까? 삼성도 있죠, LG도 있죠, 하이닉스도 있죠, 뭐 자동차, 철강, 화학, 조선, 방산 뭐 엄청난 뭐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은 진짜 TSMC 거의 하나입니다. UMC도 있고 뭐 미디어텍도 있긴 하지만 원기옥이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2,300만의 에너지가 파운드리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화까지 있냐면 TSMC의 뭐 상교대로 뭐 R&D를 돌렸다 뭐 이런 믿지 못할 그런 말이 있을 만큼 그거를 우리가 2등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거죠, 삼성이. 자, 그래서 스마트폰 시기 끝났고 정리하면은 완제품, AP, 파운드리 3개의 산업으로 구축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잘 보면은 엔비디아가 안 나오잖아요. 뭐 아까 컴퓨터 시대에 그래픽카드 나왔지만 그걸로 지금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이 스마트폰 시대까지 엔비디아는 거의 망할 뻔합니다. 젠슨왕이 컴퓨터 게임으로 그래픽카드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다르게 이 그래픽카드라는 게 할 일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죠. 라떼는 컴퓨터에 꽂는 게 많았어요. 뭐 사운드 카드도 있고 뭐 모뎀도 있고 뭐 여러 개 꽂았던 그런 카드들이 하나의 칩으로 이제 다 소거돼 가지고 메인보드에 흡수되고 CPU에 흡수되고. 그래서 사운드 카드 꽂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GPU도 사실 그래픽카드도 그렇게 없어지는 수순이었어요. 메인보드에 사라질 수도 있고 CPU에 흡수될 수도 있었는데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번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93년에 창업을 해서 95년에 정말 망할 뻔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도와준 게 일본의 세가였습니다. 게임 회사. 이 세가에서 스타트를 할 수 있게 끊어줍니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젠슨왕이 우리나라에 공허함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 세가의 가장 실제로는 큰 공허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도 잘 알려진 2000년대 초반에 그때도 또 망할 뻔했는데 우리나라의 PC방이 붐이 일면서 다양한 뭐 게임 막 여러 가지 뭐 총도 쏘고 막 이런 게임들의 지포스가 쫙 깔리게 됩니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쫙 깔리면서 저도 참 이거에 많이 동참했는데 이렇게 컵라면을 먹으면서 우리나라 PC방 죽돌이들이 젠슨왕 IC를 살려줬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암호화폐 시대가 열리면서 갑자기 떡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 암호화폐 채굴하는 것도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병렬식이 유리해요. 처음에 CPU로 캤는데 이 CPU로 캐는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막 무작위로 이렇게 계산을 때려 넣어가지고 때려잡는 거거든요. 그거에 동시에 계산하는 GPU가 훨씬 유리했던 거죠. CPU보다. 비교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GPU로 쫙 채굴을 하는 시대가 오면서 엔비디아 드디어 살아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AI 시대가 오면서 지금은 모든 반도체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바로 데이터 센터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젠슨왕이 뭐 AI까지 예측하고 그 GPU 회사를 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게임 그래픽에 미래가 있다고 해서 창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병렬식이라는 게 그렇게 인간 세상에 쓸모가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CPU 같은 경우에 뭐 싱글코어, 듀얼코어, 쿼드코어, 옥타코어까지 가도 이게 뭐 64개 몇십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GPU는 이게 계산 하나하나는 짜잘해도 처음부터 몇백 개, 몇천 개로 코어를 동시 병렬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게 CPU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몇백 배의 차이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채굴에도 유리하고 AI에도 유리하다. 그 가능성을 이 세상,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알아본 건 2000년 스탠포드 대학의 박사 1년차 23살 이안벅이었습니다. 이안벅이 아니고 이안벅입니다. 이안벅 씨가 지포스 그래픽카드 32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되네? 그거를 누군가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엔비디아에서 저 사람 데려와. 촥 알아본 사람이 바로 젠슨왕 형님이었다는 겁니다. 2004년에 실제로 이안벅 씨를 엔비디아에 앉힙니다. 그래가지고 그래픽카드라는 게 우리가 점 찍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계산용으로 정말 연산용으로 그래픽카드를 병렬로 꽂아가지고 계산 처리를 하는 큰 슈퍼컴퓨터 계산기를 만들어봐. 그 프로그램 짜봐 시킵니다. 그 프로그램이 쿠다입니다. 쿠다를 짜서 우리가 지금 AI 시대 2025년에 살고 있지만 2007년에 벌써 쿠다가 나옵니다. 젠슨왕은 여기에 뭔가 슈퍼컴퓨터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2012년부터 AI 붐이 일기 시작하고 지금 이제 이 쿠다 때문에 엔비디아가 반도체 제왕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AI 연산에는 왜 병렬식이 유리한가?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만화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 연산은 자료를 주고 데이터를 주고 규칙을 주면 결과를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데이터하고 결과를 주고 규칙을 찾아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일반 연산은 식재료와 레시피를 주고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CPU가 잘한다는 거죠. 근데 머신러닝은 뭐냐면 식재료와 케이크를 주고 레시피를 계산해내는 과정이 머신러닝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은 GPU가 압도적으로 잘한다. 왜 잘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알아보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CPU 옛날 일반 연산 과정을 통해서 하는 방식은 뭐냐면 고양이의 눈은 이래, 코는 이래, 귀는 이래, 털은 이래 이렇게 막 규칙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봐. 그러면 찾죠. 근데 고양이가 조금만 틀면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안 됐던 건데 그게 아니라 머신러닝은 뭐냐면 고양이를 100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맞다 아니다 답만 넣어주는 겁니다. 데이터하고 결과를 넣어주면 규칙을 찾는 거죠. 그 규칙을 딥러닝이라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가중치라는 것이 개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양이를 넣고 맞다 아니다를 넣으면 알아서 고양이의 털에 몇 프로의 가중치, 고양이의 눈에 몇 프로의 가중치, 귀에 몇 프로의 가중치 동시에 계산하는 거예요. 동시에 눈, 코, 귀에 약간의 가중치 그거를 머신러닝을 수 100만 판을 돌리면 그 가중치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 방식으로 해야지만 맞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 하나하나의 가중치를 병렬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CPU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GPU가 압도적으로 이 방식에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유튜브 알고리즘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뭐냐면 옛날에 일반 연산 방식이면 CPU 방식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K-팝을 몇 프로 좋아하고 축구를 몇 프로 좋아하고 과학을 몇 프로 좋아하고 의학을 몇 프로 좋아하고 이걸 넣는 겁니다. 이 방식이 일반 연산이고 CPU 방식인데 GPU 방식 머신러닝은 뭐냐면 이건 좋아하는 거, 이건 안 좋아하는 거 이렇게 값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K-팝의 가중치를 몇 프로 줘야겠다, 축구의 가중치를 몇 프로 줘야겠다 이거를 지가 계산하는 겁니다. 그 안에 가중치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는 이 인공지능 기계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영상은 기가 막히게 찰떡같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것들이 되기 시작하냐면 쿠키와 개를 드디어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벽돌 깨기 게임을 수만 판 시켜보니까 지가 알아서 이 틈새로 공을 집어넣어서 다다다다 이렇게 점수를 무한대로 얻어낼 수 있는 방식을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알파고 이것도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맞아 아니야 승패만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최적의 수를 알아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이 왔다는 거죠. AI 시대를 활짝 열게 된 챗GPT 3.5가 2022년 겨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기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게 된 거고 우리가 인공지능 AI 하게 되면 지금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그록 이게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AI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 엔비디아 칩이 팔리냐? 어디서 엔비디아는 돈을 벌고 있는 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딱 켜가지고 챗GPT를 누르고 거기다가 안녕 이렇게 치면은 인공지능이 휴대폰 안에서 왱왱왱 돌아가지고 그래 안녕 이렇게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실상 AI의 99%는 클라우드 AI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에 대고 안녕 하면은 그게 인터넷을 타고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AI의 99%입니다. 휴대폰 안에서 돌아가는 방식을 온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진 찍었을 때 자체 보정해주고 이런 인공지능들 그런 아주 작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클라우드 A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어느 정도로 미쳐 돌아가느냐? 자,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 사진인데 지금 이 보이시죠? 이 하나하나 이 지금 탁 꽂혀있는 이게 전부 엔비디아 GPU입니다. 이게 엔비디아는 얼마나 물건을 팔고 있는 겁니까 이게? 떼돈을 벌고 있는 게 지금 이 한 장으로 보이시죠? 저거 한 장이 1억입니다. 1억. 물론 이제 이거 우리나라에 그 파는 26만 장은 5천만 원에 판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쉽게 설명해서 1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한 장이 거의 5천만 원에서 1억인데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챗GPT, 제미나이 만드는 회사들은 이만큼 사야 되니까 GPU를 LLM 우리한테 AI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돈을 하나도 못 법니다. 돈을 벌긴 벌겠죠. 버는데 이 GPU 사는데 때려박으니까 지금은 영업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다 손실입니다. 근데 요 사진 보시면 요게 뭐냐? 요 조그만 요게 HBM 메모리입니다. 요게 기가 막히게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얹었다는 거죠. 요게 지금 GPU고 요거 HBM 메모리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쳐 돌아가니까 우리도 콩고물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GPU 1억짜리 한 장이 페라리 슈퍼카라면 우리는 삼성 하이닉스는 페라리 발톱 만드는 회사라는 거죠. 뭐가 됐든 페라리 바퀴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회사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좋은 거죠. 수혜를 잇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GPU 시장이 어떻게 미쳐 들어가고 있냐. 오픈 AI가 지금 한 300만 장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이 뭐 TPU 자체 칩도 쓰지만 엔비디아 GPU도 엄청나게 씁니다. 그래서 뭐 100만 장 이상 있는 것 같고, 안트로픽이 뭐 150만 장, 뭐 일론 머스크 XAI가 20만 장, 뭐 메타가 20만 장, 뭐 이렇게 해서 미국에만 2천만 장이 지금 GPU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분명히 2등일 건데, 2등인 건 확실한데 몇만 장 있는지 모릅니다. 규제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알 수가 없고, 우리나라가 5만 장 있었는데 26만 장, 우리나라 돈 내고 사는 건데 어쨌든 26만 장을 돈 내고도 지금 못 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받게 됐고, 이거를 5년에 걸쳐 다 받게 되면 30만 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30만 장으로 세계 3위가 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돈 내고 사는 건데도 참 선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엔비디아가 절대 제왕이라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GPU가 AI에 최적화된 건 알겠는데 엔비디아인데 AMD도 만들지 않냐? 왜 엔비디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냐? 아까 말했듯이 그게 결국은 쿠다 때문입니다. AMD가 벌써 GPU만큼은, 칩 속도만큼은, 하드웨어만큼은 엔비디아만큼 빠른,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빠른 GPU를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칩의 성능은 AMD가 꿀리지 않습니다. 근데 쿠다 때문에. 이게 AMD도 똑같은 게 있거든요. ROCm이라고. 이것도 진짜 빠르게 지금 개선하고는 있는데 쿠다만큼은 안 되고, 칩 성능이 중요하겠지만 거기다가 쿠다를 얹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보면 GPU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쿠다라는 존재가 두 가지를 제공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독점하고 있는 생태계. 예를 들어서 뭐 챗GPT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 엔비디아 비싸서 못 사겠다, AMD 칩으로 다 바꾸자 해도 그 직원들을 전부 ROCm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으로만 바꿔도 불편하잖아요. 그럼 개발자들은 그 쿠다로 다 짜고 있었는데 ROCm을 전부 교육을 해, 이게 다 비용이 되고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다를 얹으면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AMD에는 ROCm밖에 못 얹기 때문에 실제로 칩 성능이 빨라도 그걸 얹어보면 속도가 그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AMD가 뭐 나중에 뭐 5년, 10년 지나면은 뭐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한 향후 5년까지는 엔비디아는 공고하다. AMD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까지 만들고 영상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만들고 있는 와중에 뉴스가 하나 떴어요. 제미나이 3.0이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나노바나나 프로가 나왔는데 이게 성능이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미나이 3.0을 TPU로만 만들었다. TPU로만 학습했다. 엔비디아 GPU를 안 썼다.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소식이 뭐냐면 TPU를 판다. 메타에 팔았다. 구글 자체 전용 칩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회사에 팔면은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아성이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경쟁이 되는 거 맞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도 똑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TPU라는 걸 만든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2007년부터 쿠다를 만들었듯이 완성품이 벌써 2015년, 10년 전에 벌써 나왔습니다. 이때는 추론 전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학습 추론이 다 되는 2024년 버전은 그냥 제미나이를 이것만으로도 돌릴 수 있는, 그 가성비도 나오는, 전성비는 뭐 압도하는 뭐 그런 시장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GPU, TPU가 뭐냐, 뭐 이리 복잡하냐 또. 자, AI 시대의 산업 구조는 이와 같은데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를 아주 쉽게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엔비디아 GPU가 있겠죠. 병렬식이니까 아까 AI 학습하고 추론하는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TPU 만들었죠. 어쨌든 이런 칩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만 지금 돈을 벌고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뭐 AI 내가 스타트업 기업을 만든다 그러면 GPU를 사가지고 1억짜리 꽂아가지고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GPU 대여해 드릴게요 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글 클라우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아마존의 AWS 이런 회사는 뭐냐면 자기가 GPU를 양껏 사가지고 꽂아놓고 그거를 인터넷상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칩을 내가 대여해가지고 가상의 인터넷 세상에서 돌려볼 수 있는, 쿠다를 이용해서 AI 프로그램을 짜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구글이나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 안 사고 그냥 여기서부터 해도 되고, 챗GPT 같은 걸 바로 만들려면 또 빡시잖아요. 그래서 또 서비스를 또 제공합니다. 뭐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기본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오픈에 뭐 구글, 메타, 안트로픽에서 이렇게 이런 것 가지고 어플을 만드세요 하면서 오픈소스로 다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만들어도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플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또 있겠죠. 뭐 어쨌든 이렇게 복잡하게 4가지 분야가 있는데, 구글은 뭐냐면 이 4가지를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삼성이 스마트폰의 수직 계열화에 성공했듯이 구글은 인공지능 시대에 유일하게 수직 계열화에 4분야 모두 성공시킨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금광을 파고 있는데 그 곡괭이까지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비유 사실 유명하죠. 인공지능 어플 만드는 회사는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엔비디아만 돈을 벌고 있는 게
우리 골드러시 금강 시절에 금 캐는 사람은 아무도 돈을 못 벌고 곡괭이하고 청바지 만드는 회사만 돈을 벌었다는 그 비유가 많이 쓰입니다. 그 일화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AI 금광이라는 데가 있고 이거를 엔비디아 굴착기로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만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이 맞고요. 근데 잘 보면 엔비디아는 설계도만 만들어요. 그거를 실제 생산하는 거는 TSMC가 거의 독점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까 AP보다 더한 독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뭐 당연히 대만뽕 아니고 국뽕입니다. 저는 국뽕인데 TSMC가 무적이 아닌가, 그냥 논한 세상이 아닌가. 물론 그 기업이 좋을 것이라고 제가 예측하는 거랑 주가 예측하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기업이 좋을 것이라는 것과 주식이 좋을 것이라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광기까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엔비디아 굴착기뿐만 아니고 구글 뭐 TPU 굴착기도 다 만드는 거죠, 혼자서. 생산은 여기밖에 못합니다, 지금. 그런데 기가 막히게 삼성 하이닉스가 굴착기 바퀴를 만든다는 거죠. 이 바퀴를 엔비디아한테 주는 게 아니라 TSMC한테 줍니다. 그럼 TSMC가 바퀴를 이어붙이는 작업까지 전부 다 TSMC밖에 못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그러면 그거를 지금 챗GPT, 제미나이, 뭐 메타 이런 회사들이 굴착기를 엄청나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 나오긴 나와요. 조금 뭐 챗GPT 돈 벌겠죠. 뭐 우리 구독료 내고 쓰잖아요. 그게 너무 안 된다는 건 택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GPU라는 굴착기가 비싸고 그 굴착기가 있어야만 금광을 캘 수가 있는데, 구글이 지금 AI 쓰고 있는 이 TPU를 2015년부터 자기 전용으로 만들어가지고 파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때는 스마트폰 그 연산 때문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파서 금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굴착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 왜냐면 이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남겨먹는 겁니다. 이거를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 세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원가는 뭐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1억 원에 팔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구글은 그 엔비디아 세금 안 내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파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는데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메타에. 그거는 더 의미가 있죠. 구글 TPU는 쿠다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작스, XLA 이런 걸로 또 돌려야 되고, 이거를 구글이 메타한테, 저커버그한테 이 TPU 굴착기를 팔려면 사용서를 알려줘야 되는데 메타는 이걸 잘 쓸 줄 압니다. 설명하기도 쉽고, 그리고 메타도 엔비디아 세금 내기 싫고, 실제로 그 가격이라는 게 미드전이라는 그림 그리는 AI 툴이 있는데 얘들이 엔비디아 GPU로 돌리다가 구글 TPU로 인프라를 전환하고 나서 비용이 35% 절감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구글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랑 TSMC가 너무 갑질을 심하게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TPU라는 걸 만들었는데 또 갑질에 시달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글도 자기가 설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또.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설계까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이게 수직 계열화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거를 2015년부터 브로드컴이라는 무슨 모뎀 만드는 전력 인프라 하는 반도체 기업의 설계부터 맡기는 거예요. 구글은 거의 기획 정도. 이렇게 칩 만들어줘 하면은 브로드컴이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컴 주가가 세계 6위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또 브로드컴이 새로운 갑이 되는, 구글은 또 브로드컴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메모리는 뭐냐? 슈퍼카에 들어가는 바퀴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대저택에 가면 큰 키친, 주방이 있고 개인 방에 또 작은 부엌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겁니다. GPU 자체 자기가 쓸 메모리도 옆에 붙여놔야 된다는 거죠, AI 칩에는. 근데 그게 좀 빨라서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HBM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이 층층이 쌓는 겁니다, 그냥 아파트처럼. 우리나라 또 아파트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를 메모리에도 이렇게 쌓는다는 거죠. 근데 그냥 쌓아놨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거를 선을 다 연결해야겠죠. 근데 그거를 하이닉스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HBM 마켓 쉐어를 보면은 SK 하이닉스 1강이고 삼성 마이크론 2중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게 또 뼈 아프죠. 최근에 뭐 구글 TPU 아까 새로 만든 그 굴착기에 삼성이 수주에 성공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갑 중에 갑은 TSMC라는 거죠. 이 TSMC가 미쳐 돌아가는 게, 지금 TSMC에 맡기는 게 휴대폰에 애플 전량 다 맡기죠. 22에서 25%. 엔비디아 뭐 거의 다 맡기겠죠. 브로드컴 다 맡기고 있죠. 미디어텍 다 맡기겠죠, 당연히. 뭐 퀄컴 다 맡기죠. AMD 뭐 거의 다 맡기죠. 뭐 인텔, 마벨, 소니까지 맡기니까 뭐 전 세계 반도체 지금 다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삼성이 반드시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GPU는 뭐고 TPU는 뭐고 NPU는 뭐냐? 학습은 뭐고 추론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챗GPT,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과정이 학습이고, 그 만들어진 챗GPT를 돌리는데도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게 추론칩입니다. 이 학습하고 추론에 둘 다 최강자는 엔비디아 GPU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TPU나 NPU는 이제 추론 전용으로, 우리가 학습까지 못해도 추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만든 게 이제 추론 칩들이고, 근데 구글의 TPU는 이제 학습까지도 한다는 거죠. 이걸로 전량 막 제미나이 3.0을 만들 정도로. 그 외에 많은 회사들이 NPU 추론 전용 칩 정도는 무지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GPU는 한 장만 꽂아도 이게 AI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아성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의 GPU의 아성을 깰 수 있는가, 대등한 경쟁자로 갈 수 있는가, 마지막 설명드리면 세 가지 철옹성 같은 해자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에는. 그게 첫 번째 이제 쿠다라는 해자가 있죠, 당연히. 근데 이게 쿠다라는 프로그램을 전 AI 개발자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구글 TPU를 못 팔았던 건데 이제 메타에 팔면서 이 해자가 무너진 거죠, 어느 정도. 두 번째는 경제성, 그러니까 가성비. 아무리 싸고 비싸고 간에 성능이 그만큼 나와야 되는데 구글 TPU도 이제 성능이 전성비는 원래부터 압도적 있고 가성비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가성비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게 파니까. 그 다음에 GPU는 학습도 되고 추론도 되는 범용성이 좋았는데 TPU가 지금은 학습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해자가 다 무너졌고 이거는 경쟁이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AI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니? 5년 뒤에. 물어보니까 거대 AI 시장, 빅테크 기업 안에서는 거의 5대5까지 갈 것 같다. 구글 TPU는 데이터 센터 규모로 꽂아야 이게 교육도 되고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메타 정도 되는 빅테크만 살 수 있는 건데 작은 규모의 연구소나 기업들은 여전히 5년 뒤에도 거의 90% GPU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 TPU는 못 씁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철벽, 철옹성,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해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AI 개발자들이 쿠다를 쓰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빅테크, 세계 몇 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정도가 구글 TPU를 사서 쓸 수 있지 여전히 작은 회사들은 GPU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 세 번째, GPU는 AI뿐만 아니라 너무 쓸모가 많습니다. 그래픽, 영상 처리, 시뮬레이션, 과학 계산, 범용성이 훨씬 넓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구글이 처음에는 추론만 보고 만든 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범용성에서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세 가지 해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쉽게 무너질 것 같진 않다. 상당히 독점 기간을 오래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AI는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새 시대 총 정리하면 컴퓨터 시대의 세 분야는 CPU, GPU, 메모리다. CPU는 인텔, AMD 양강, GPU는 엔비디아 1강, AMD 1중이고 메모리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강이고요. 스마트폰 시대의 세계 산업 분야는 완제품 AP 파운드리가 있고 완제품은 갤럭시, 중국폰, 아이폰 3강, AP는 애플 반도체, 퀄컴, 미디어텍 3강이고요. 파운드리는 TSMC, 천상천하, 유화독존입니다. AI 시대 세계 산업 분야 GPU, TPU, 파운드리, HBM 메모리가 있고 GPU, TPU는 엔비디아 철옹성이었으나 구글 TPU가 균열을 내고 있고 파운드리는 TSMC, 천상천하, 유화독존입니다. 메모리 HBM은 SK 1강, 삼성, 마이크론 2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세계 시대, 세계 분야, 총 9가지 분야에 대해서 정리부터 해서 마지막에 엔비디아의 GPU 아성을 구글 TPU가 깰 수 있을까까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드렸고 좀 이해가 안 된다든지 너무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 쉽게 설명 원하시는 분야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더 쉬운 오늘보다 더 재밌는 더 유익한 설명으로 다음에 뵙기로 하고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